자, 그럼 각국의 절대주의 부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게 에스파냐인데, 이 에스파냐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 문제 보면데, 에스파냐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다음 이스라엘 지역을 재정복하면서 왕권 기반을 이제 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결혼 중 상속령이 확대됐고요. 예. 그 다음에 신대역 수탈을 통해서 금은이 반입이 반영됐죠. 특히 그 다음에 스페인은 그 합스부르크가 연결됐어요.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그 스페인은 두 개의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카스티아 왕국하고 아라고 왕국으로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과 이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왕과 페르난도 그 아라곤의 왕이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에스파냐 통합왕국이 형성되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왕가끼리 결혼하는 게 되게 많아요. 결혼을 통해서 영토도 확정하고 이게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에스파냐 왕가가 이제 거기 그 뭐냐면 공주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카르 5세하고 결혼해. 카르 5세. 그래서 카르 5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막시밀리안 1세예요. 근데 이 막시밀리안 1세가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확보하죠. 이때 네덜란드는 그 오늘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벨기에, 뭐 루셈부르크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를 5세 때 보면 이제 합스부르크는 에스파냐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 에스파냐와 그걸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도 있고 독일 본토의 여러 또 공국들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카를 5세가 이제 죽을 때 자기 그 영토를 두 개로 잘라서 나눠주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자기 동생한테는 페르난도 공화 자기 동생 페르디난드한테는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독일 지역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 아들이 누구냐면 필리페 2세죠. 필리페 2세에게는 에스파냐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 실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별로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봉건 제후들이 통치했던 영역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알짜배기는 누구한테 준 거야? 자기 아들한테 넘겨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나 스페인 합스부르크 다 같은 합스부르크가죠. 시민들이 강대해진 거죠. 자, 근데 이제 필리핀 2세 때 여기 온 네덜란드에서 뭐냐면 뭐가 일어나?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영국하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무슨 해전이 일어난 거죠? 카렌 해전이 일어나서 그 당시 그 무적 함대라고 불렸던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 2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 게 뭐냐면, 이 필리핀 2세는 좀 약간 원칙주의자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왕이라는 사람은 그게 뭐랄까 좀 포용적이고 좀 약간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좀 자기 포용적이고 되게 배타적인 사람이고 뭔가 작은 일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자형이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서로 하나하나 다 사인하고 다 파악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수분 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무는 이제 구태하게 보는데 문제는 좀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수를 못 봐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왕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중앙 집권을 이제 강하면서 하나의 한국, 하나의 종교를 내세우면서 뭘 강조하냐면 카톨릭을 강요해요. 그러면서 이걸 누구한테 강요하죠? 네덜란드는 종교 때문에 황제에게 충성을 뭐냐면 맹세하지 게 아니었어요. 독립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뭐 종교 달아도 그쪽 인정하면 뭐야 그냥 살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여기 필리핀 2세가 이 종교에 너무 집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네덜란드 강요하다 보니까 네덜란드들이 안 되겠다 해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고. 자, 에스파냐 때 이제 필리핀 에스파냐 또 그때 누구도 병합됐었죠? 포르투갈도 잠시 병합됐었죠. 통합 에스파냐 왕국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필리핀 2세가 통치하는 영역이 그 유럽에서 되게 많지만 또 강대한 식민지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에스파냐는 뭐라고 했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가든 다 해가 떠 있어. 근데 이제 그 지위를 나중에 누가 계승한 거죠? 영국이 계승한 거죠. 자, 이런 이제 계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필리핀 2세의 정치를 보죠. 자, 필리핀 2세는 진짜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탈리아 남부, 남미 여러 식민지를 다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카톨릭의 영왕 메리하고 결혼하죠. 원래는 그 메리의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메리가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메리 그림을 보고 반해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야. 왜냐면 갔더니 자기가 나이가 10살 연상이고 영 얼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지도 못하고 그냥 갔고. 그래서 영국의 통합을 시도했지만 이제 메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갔고 그의 동생이 즉위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이제 청원을 했는데 거절당했어. 근데 이게 이제 필리핀 2세 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어디 조그만 잉글랜드가 내 이제 스페인의 왕한테 거절하냐.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이제 합방 갔고요. 그래서 이제 동방이익의 무역을 독점했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해상권 장악 및 상실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자, 무적함대를 조직하죠. 예, 아르마드라는 그 무적함대가 있어요. 그걸 조직해서 어디를 격파하죠? 오스만 트루클? 레파토 해전을 격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 에스파냐와 이탈리아 무역권을 방해하니까 필리핀 2세는 교황의 요청을 받고 그 당시 베네치아와 교황과 그다음에 해서 오스만 제국 항대가 격돌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레파톤 해전에서 크게 격파했고요. 레파토 해전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레파토는 그리스 연안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악티움 해전 아시죠? 그 악티움 해전이 있었던 자리가 이 레파톤 해전이에요. 자리가 똑같아요. 자, 그걸 통해 지중해 패권을 확보했고 막대한 정비에 지출했고 포르투갈 병합했고 지리산의 발견에 큰 영향을 이제 발휘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아까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영국이 네덜란드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끌었던 함대에서 무적 함대가 깨지죠. 그게 유명한 무슨 뭐죠? 칼레 해전이죠. 칼레 해전. 그 다음에 이런 유명한 해전에서 이제 깨지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함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해적 출신이었던. 자, 에스파냐는 동방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그 중국의 상인과 마닐라에 교육을 하고, 대량 은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명대 1조 펌프 시행하고, 이걸 무슨 무역이라고 하죠?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죠. 갈레온 무역. 자, 그래서 지리산의 그 발견으로 식대로부터 금과 은이 유입돼 있지만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에스파냐가 그렇게 막대한 금과 은이 유입된데도 불구하고 발전을 못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이제 자체 산업이 없기 때문에 기금속이 외부에 유출이 돼요. 거기다 비효율적인 관료제 유지와 귀족 궁정의 사치, 그 다음에 전쟁 비용 증가, 수많은 왕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되죠. 거기에다 이제 가격 상승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교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그 좀 더 추가하자면 일단 기족과 그 다음에 교회에 토지가 집중돼 있고요.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죠. 그 다음에 그 에스파니아의 주 산업이 뭐였냐면 그 당시 양모였어요. 그 뭐냐면 모직무지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동 양모자 조합이 있어. 오늘 하면 민주노총이나 뭐 한국노총처럼 이동 양모자 조합이 있었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스타라고 했어요. 메스타. 이들 특권이 되게 강해. 특권과 행포 때문에 발전이 못해. 산업이. 그래서 이런 이들은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양떼를 몰고 이동하면서 그들의 주어진 특권 때문에 농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왕실 제정의 주된 원천은 이 메스타가 바친 거기 때문에 이 메스타가 약간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슬람 세력도 있죠. 이슬람계 원주민들 추방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추방해요. 네. 그래서 이슬람계 원주민과 유대인들은 얘네들은 그 상인들이나 농민들 출신인데 이들은 발달된 상거래를 하고 그다음 농민들도 농업 기술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추방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처음에 포용했다가 추방해요. 얘네들이 어디로 갔을까? 네덜란드로 갔어. 그래서 이들이 또 뭘 많이 가지고 있죠? 자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의 중심이 어디로 옮겼을까요? 네덜란드 중심 옮긴 거야. 예.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뭐냐면 에스파냐에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신대에 벌어들인 금과 은을 다 유럽으로 아니면 중국으로 이렇게 뭐냐면 다 가게 된 거죠. 예. 자체 산업 발달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에스파냐의 그 한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국을 보죠. 영국은 그 당시 투도 왕조가 이제 등장을 했죠. 자, 영국의 투도 왕조인데 이제 그 절대 왕권이 형성됐지만 장미전쟁 이후에 영국의 투도 왕조는 현정적인 정통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일은 의회를 통해 실천했다. 그래서 투도 왕조 때까지는 그렇게 의회에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언제부터 충돌하게 된 거야? 저쪽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왕조였던 스토트 왕조가 이제 들어오면서 얘네들은 의회 정식 이런 것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좀 들은 건 있어갖고 왕권 실수를 밀다가 어떻게 돼요? 깨져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투도 왕조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헨리 7세죠. 그래서 헨리 7세가 이제 장미전쟁 직후에 이제 투도 왕조를 창시를 했고, 그때부터 영국의 절대주의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헨리 8세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피에 메리라고 부르는 메리 왕, 그 다음에 엘리어스 1세.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최고의 이제 절대 왕정 시기를 누렸죠. 그 영국의 르네상스 개혁이었고 영국의 근대적 발전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상당히 간대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어스 1세는 영국 국교를 내세웠지만 강요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 영국 국교가 확립되고 모주물 보험 육성하고 그다음 수출 사업을 이제 육성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제1차 농업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양모 사업과 연관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해상권을 장악하죠. 에스파니아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카데네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적인 드레이크를 지원했다. 그리고 동인도에서 설립하고 뭐 버지안을 개척하고 그 당시 이제 1차 인크루전 결과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빈민들. 그래서 이제 빈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빈법을 제정을 했다. 그래서 식량배급과 직업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엘리저스 1세 때 이제 그 했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이제 여왕이 많이 등장했죠. 영국에서는 뭐 빅토리아 여왕, 앤 여왕. 그래서 이제 선례가 됐던 거예요. 엘리저스 지금 2세. 그 선례가 됐던 사람이 엘리저스 1세야.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여왕이 되면 여왕이 통치하면 나라가 국왕한테 어떤 신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던 게 엘리어스 1세죠. 예, 박근혜와 달라요. 예, 박근혜는 좀 나쁜 선례를 많이 남겼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다. 근데 엘리어스 1세가 이제, 이 사람 결혼을 안 했어요. 자기는 영국과 결혼한다 해가지고, 물론 그 좋아하는 백작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홀로 이제, 죽었죠. 자식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안이 반개 쪽으로 넘어갔어.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왕가였던 스토트 왕조죠. 자, 이거 뒤에 얘기하고요. 자, 프랑스를 보죠. 프랑스는 브루어 왕조를 만들죠. 예, 브루어 왕조.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조 순서를 보면 예전에 무슨 왕조부터 시작하죠? 예, 서프랑크. 근데 이게 끊어지고 나서 카페 왕조. 그래서 카페 왕조, 그 다음에 발료아 왕조, 그 다음 위구노 전쟁을 끝나고 나서 부르그 왕조 이렇게 이제 연결돼요. 그래서 카페 왕조, 발료아 왕조, 부르그 왕조는 실제로 같은 픽처라 보시면 돼요. 반개 연결되면서 그 왕조 명칭이 바뀐 거고. 자, 그 프랑스의 특징은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억압하고 이거 똑같아.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억압하고
지방의 인정과 징세의 권한을 가진 지방간을 파견했다.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호노동에 나뉘었지만 이걸 또 진압을 하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절대왕권 좀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누가 셌어요? 영국이 셌죠. 근데 영국의 절대왕정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프랑스 같은 원래 힘이 되게 약했죠. 근데 카페 좀 약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힘이 커져. 예. 그래서 이게 좀 특이의 점인데, 이게 프랑스가는 이게 왕권이 저희 절대 왕권이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점점 뭐죠? 중앙 집권하네. 특히 지방간을 파견해요. 지방간.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을 잘 파견 안 해. 얘네들은. 예를 들어 주로 지방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젠트리 계층이에요. 그래서 젠트리들이 지방 뭐 행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검사도 하고 치안도 담당하게. 그러다 보니까 컨트리 의식이 강해. 지방 의식이. 그래서 이제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프랑스는 처음에 약했지만 점점 강해지고 영국은 처음에는 강했지만 상대적으로 영국의 프랑스 왕권보다는 절대 왕권의 강도가 좀 약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절대 군주는 봉건 영주를 궁중 귀족화 시키죠. 그래서 맨날 파티 열리죠. 그래갖고 파티 왜 여느냐면 특히 루이 14세 때 그걸 많이 여느냐면 예전에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봉건 귀족들이 그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경제력부를 다 소진시키도록 그리고 경제를 소진시키면 누구한테 이제 돈을 받아야 돼 용돈을 왕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 또 충성을 하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있고 그 다음 또 특징이 뭐냐면 간직매매, 징세 청구, 공채 등을 통해서 왕실 재정을 확충하는데 특히 눈여볼 게 뭐냐면 간직매매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간직매매 제도 때문에 이제 있는데 이 간직매매는 돈을 받고 간직을 갖다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간직 그 갖다 파는 게 고등법원 있죠. 법원직을 갖다 팔아. 그래서 이걸 간직을 산 사람들 이제 부르주아들 중에 간직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범법귀족이라고 해요. 네. 근데 반대로 정통적으로 창검을 키는 정통귀족들은 뭐냐 창검을 탔잖아요. 예전에 귀족들은. 그래서 이들을 창검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족이 프랑스에서는 범법귀족과 창검귀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뭐 출신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이건 뭐죠? 귀족 출신이죠. 귀족 출신. 예. 그래서 되게 간직 매매를 할 때 간직을 파는 거는 뭐냐면 주로 고등법원직이나 아니면 명예직을 갖다 팔아요. 명예직을. 나머지 직들은 뭐냐면 중요한 실직들은 안 팔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간직을 뭐냐면 팔고 걷어들이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그 서양사에서는 폴란트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폴란트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간직을 팔고 거기에 자손들에게 양도 매매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간직을 양도하고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분사의 상징이었던 귀족의 혈통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프랑스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링 4세는 이제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위구르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위구르 전쟁 알링 3세부터 뭐냐면 부르봉 왕가가 이제 시작돼요. 자, 부르봉 왕가가 이제 시작되고 이때 이제 원래 이 부르봉 가문은 원래 신교였죠. 그러다가 뭘로 전환되죠? 구교로 전환되죠. 위구르 전쟁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루이 13세 때 왕권이 일시적 악화됐지만 이제 귀족계획을 상부의 개최를 요구하고 그때 이제 누굴 이제 채택했냐면 리슐레 제성이 채택했죠. 이 사람은 추기경이니까 카톨릭이죠. 근데 카톨릭 사제지만 적극적 현실주의 외교 정책 펼쳐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30년 전쟁 때 누굴 뒀어? 누구 표를 뒀어요? 신교 표를 뒀죠. 왜? 그 당시 하브스부르크가 견제하려고 이렇게 들었던 거죠. 자, 이건 뒤에 얘기 좀 더 하고. 자, 이제 그 프랑스 왕권의 절정기가 루이 14세 때야. 루이 14세 때.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절대주의 어떤 그 군주의 역할을 모델을 자칭했고 일종의 태화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그 특징은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했다. 나는 곧 국가다. 그 왕조의 우월성과 국가의 지상권을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왕정을 추구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계층 간 갈등을 억제하고 계층 간 균형을 유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릴 때는 누가 이제 주도했냐면 마자랑이 그 주도를 했어, 재상이. 그래서 이때 이제 일어난 난이 무슨 난이냐 하면 1차, 2차에 거쳐서 일어난 뿌노동의 난이에요. 뿌동동의 난이죠. 뿌노동의 난. 그래서 이게 1차 뿌노동의 난이 있고 2차 뿌노동의 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뿌노동의 난은 그 당시 마잘랑이 이제 왕실 제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갈리드의 봉급을 지불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반발했고 거기 파리 시민들이 서로 이제 같이 연계해서 봉기를 했고 결국엔 고등법원의 불만을 해결하면서 약속하면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차 포로동의 난은 그 당시 위군호의 근거지였던 서남부 지역에 농민 반란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군사열동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파리나 지방의 반항 세력들이 또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주권의 위상이 회복됐고, 자, 하여튼 1, 2차에 뭐냐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는 그 뭐냐면 마자의 권력과 관료적인 절대 왕권이 이제 강화됐고, 그리고 이제 루이 10세사가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성령이 되니까 마자를 물러나고 이 루이 10, 그 마잘랭이 만들어놓은 그 절대 왕권 기반 안에 즉위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재상지가 없앴어요. 자기가 이제 혼자 통치했어. 누가 비슷해요? 주원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원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영토 팽창을 시도해서 수많은 왕조 전쟁을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했었던 게 프랑스가 그 당시 국력이 어마어마했어요. 프랑스가. 그 당시 인구는 곧 국력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제일 많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프랑스야. 물론 독일도 합치면 많을 수가 있는데 문제 독일은 분열돼 있었잖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인구도 많고 산업도 발달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전쟁을 많이 했어. 전쟁을. 근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전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재정 낭비가 많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낭트 칠령을 폐지했죠. 이게 무슨 칠령이에요? 뽕테블루 칠령이죠. 뽕텐플루 칠령, 분류 칠령인데 뽕텐블루 칠령을 내거했는데 이거 외워두세요. 예, 뽕테블루 칠령. 발음하기 힘드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위대하신 군주인 짐의 조우 앙린대왕께서 이 앙린대왕은 누굴까요? 앙린 4세를 얘기하죠. 국내 전쟁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당신에게 마련해 주신 평화가 당시의 선대왕의 시세 중에 일어났듯이 소위 개혁 종교 때문에. 자, 여기 소위 개혁 종교는 뭐와 관련된 거죠? 위근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근호. 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589년에 난트 칠령을 공포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왕국의 평안을 유지하고 두 종교의 신자들 사이에 상호 반감을 줄이는데 필요하다며 여겨진 것을 모든 걸 하시기 위해서 특별 조항을 마련하셨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주 내용이죠. 1598년 4월에 낭트에서 공포하신 칙령을 폐지했다. 자, 낭트 칙령의 주 내용이 뭐예요? 위근호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근데 이걸 폐지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낭트 칠령이 폐지되면서 위근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가 이제 뭐냐면 금지돼 있고, 그리고 위근호들이 이제 도망갈 거 생각해가지고 망명을 금지시켰어요. 요 칙령 안에. 근데 이거는 칙령 내용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되죠? 망명 갔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10년도에 나왔어. 그래서 위근호 칙령 안에 내용을 쓰면 그러니까 뽕테프루 칙령 두 가지 했는데 낭트 칙령 폐지, 그 다음에 위근호의 정치적 망명 금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치적 망명을 했고 위근호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나라로 갔죠. 주로 어디로 갔을까요? 네덜란드로 많이 갔어요.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는 신교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위시에는 이제 내세우고 있지만 많이 있지만 국가에서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어요. 카톨릭을 믿든 국교회를 믿든 뭐 유대인을 믿든 다 허용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어디 갈까요? 네덜란드 가요. 위근호도 네덜란드 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네덜란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이 그 당시 주요 중심지였는데 여기가 이제 금융의 중심지 국각이 돼요. 거기다 이제 17세기 전반에 네덜란드가 또 식민지 제국을 만들잖아요.
패권을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가 17세기 중반 때까지 뭐냐면 이 당시 스페인을 제치고 상당히 국제 유럽 중심의 어떤 국제 금융의 중심지 어떤 국제 유럽 그러니까 유럽의 무역의 중심이 부각이 되죠. 근데 이 네덜란드의 패권이 누구한테 또 넘어가요? 나중에 영국한테 넘어가게 되고.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문화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고요. 그때 이제 문화예술의 장려하고 무슨 양식이 유행했죠? 웅장한 바르크 양식이 유행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궁중 생활이 이웃 군주들에게 모델이 돼요. 그래갖고 맨날 하자한 파티를 하잖아요? 사교계의 왕이 된 거야,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프랑스어가 뭐죠? 공용어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왕실들은 다 프랑스어 썼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유럽 왕실들은 서로 간에 인척끼리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보면 영국 왕이나 프로이센 왕이나 러시아 왕이나 사돈의 팔촌이야 다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토 팽창을 했다. 그래도 국력을 소모하고 재정 국표한데 이거는 앞에 내용하고 겹치네요. 예, 요거는 좀 지워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조 전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는 제가 적어놓은 거는 에스판 왕위 계승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이제 적어줬는데 그 뭐 약간 설명하자면 뭐 그 에스파냐형 네덜란드를 침입하는 벨기에를 침입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네덜란드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도 있어요. 한 네다섯 번 했어. 그 중에 제일 이제 유명한 전쟁이 뭐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올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야.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때 이제 에스파냐 왕위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자, 에스파냐 예전에 누구 가문이었죠?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죠. 근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 이제 그 당시 그 루이 14세가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보내고 나서 그랬는데 그때 왕이 에스파냐 카롤리스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 14세 손자 필립에게 양조한 외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루이 14세 손자 필립이 왕위가 되면 어떻게 됐어? 에스파냐가 누구 집안 넘어가는 거야? 프랑스 불붕 집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등 수많은 국가들 반발한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프랑스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데 인구도 많고 사업도 발달됐고 근데 세력국이 깨질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한 주축을 해갖고 대동맹이 결성되고 프랑스와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여러 전투에서 당연히 패배를 하죠. 왜냐면 얘네들은 떼거리 몰려들고 있는데 지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조약을 맺게 됐냐면 위트레이트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위트레이트 조약은 철저하게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돼. 왕조 전쟁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세력 균형의 적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이 합병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필립 5세의 즉위를 인정해요. 다만 이제 그 뭐냐면 줘야죠 다른 나라들한테. 자,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노바스코시아, 뉴폴랜드, 허드스만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캐나다에 있는 쪽이죠. 땅을 주고. 자, 스페인으로부터는 미루카와 지브롤트 등을 각각 양도받는다. 그러니까 영국이 뭐도 얻는 거죠? 이 지브롤터. 이게 상당히 노동자 땅이야. 그래서 여기 에스파냐에 있으면 여기가 있는 게 지브롤터잖아요.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그런데 지금도 누구 땅이에요, 이거? 영국 땅이에요, 영국 땅. 예. 자, 이걸 이제 주고 요게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자, 사보이 공국. 사보이 공국은 어디에 있냐면 자, 프랑스 남부에 있었던 공국이에요. 예. 이 공국이 왕위 칭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시칠리아를 영유하게 한다. 그래서 이 사보이 공국은 나중에 이탈리아 통일에서 이게 주축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나중에 사르디아 왕국까지 이제 병합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보면, 자, 여기에서 나폴리, 밀라노, 사르디아를 영유하고, 스페인, 네덜란드를 양도받는. 이 스페인, 네덜란드형은 벨기에야, 벨기에. 그래갖고 이제 이때 벨기에이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근데 그 근세 시대 네덜란드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하나가 이제 오늘날 네덜란드 부분과 그 다음에 벨기에, 그 다음에 그 노래 이름으로 이제 유명한 루셈부르크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네덜란드는 이제 뭘 믿고 있었냐면 신교를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벨기에는 구교를 믿고 있었고 루셈부르크가 아마 신교 지역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하고 이제 독립전쟁을 할 때 처음에 이 네덜란드 남부 지역이 벨기에인데
얘네들이 처음에 같이 했어. 그러다가 도중에 탈락돼 나왔죠. 그래서 한동안 했다가 이 네덜란드만 독립을 하고 여기는 계속 어떻게 스페인 식민지가 된 거야. 스페인 식민지. 또 루셈부르크는 네덜란드 이렇게 통합될 수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스페인 이제 그 뭐냐면 식민지였는데 이게 이제 그 위트레트 조약을 기구해갖고 누구로 넘어간 거야?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이 당시 그 벨기에지 넘어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지역이 또 어떻게 돼요? 비내임에 네덜란드 통합되죠. 그때 네덜란드가 원래 공화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국으로 바뀌게 돼요. 네덜란드 왕국으로. 물론 이제 벨기에는 2월 저기 7월에 독립됐지만 그때 이제 루셈부르크가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때 네덜란드 왕국이 되면 여왕이 됐어요. 여왕을 모시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따로 독립해 나간 거야. 이 루셈부르크는. 자, 그래가지고 베네디스 삼국이 이때 이제 독립해 나간 거죠.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벨기에는 7월명이 독립되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갔다. 자,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재침입을 막 방지해서 이게 프랑스가 그 당시 그 전에 이제 뭐 네덜란드 전쟁이 있었어요. 그 네덜란드하고 그 당시 루이 14세가 그 네덜란드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에스파냐 네덜란드령 침략 전쟁 때 그 앞에 있었던 것을 네덜란드가 그 원조를 내줬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네덜란드 지배자가 누구였냐? 오렌지공 원리엄이었거든요. 원리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이 14세가 거의 이제 네덜란드 먹으러 하는데 갑자기 네덜란드 전쟁을 중지시킨 거야. 잠깐. 왜 그러냐면 오렌지 원령이 이제 그 남편 부인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부인이었냐면 누구의 딸이었냐면 찰스 2세 딸이었어요. 제임스 2세 딸이죠. 제임스 2세 딸이었죠. 메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원래 그 아버지와 달리 신교도를 되게 지원을 해줬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치려고 군대를 이제 원령과 같이 양성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새로운 부인을 얻고 나서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영국이 그 어떤 국가든 카톨릭 국가로 넘어가잖아. 안 되겠다 해서 유해가 뭐냐면 그 요청한 거죠. 같이 와라 군대 입고.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공이 가려고 하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야. 루이 14세 싸우고 있으니까 못 간 건데 루이 14세 그걸 알고 잠시 공격을 멈췄던 거야. 왜냐면 이제 오렌지공이 그 군대 입고 영국에 들어가면 분명히 왕당파들이 와가지고 싸울 거다. 그 오판한 거죠. 근데 막상 들어왔더니 제임스 2세가 뭐야? 그냥 도망쳐 나왔죠. 그게 무슨 혁명이에요? 명예혁명이죠.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상황을 자 하여튼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재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쪽 경계선 근봉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셀트강 무역이 독점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한 게 6번인데 자 브랜덴부르크 호헨츠로 그러니까 브랜덴부르크가 오늘날 베르린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호헨츠로가가 이 브랜덴부르크 영지를 개척했어요. 원래 그 땅이 게르만 반 슬라브족 반 했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 호헨츠로가가 이제 그걸 개척을 했고 그때 그 호헨츠 선제후 프로이센 3세가 프로이센 왕의 칭호를 공인받는다. 네. 그래서 이제 요 프로이센 땅인데 이 프로이센 때에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30년 전쟁이 있었죠. 예전에 30년 전쟁 때 그 당시 서프로이센을 얻게 돼요. 이 서프로이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프로이센 땅을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얻게 돼. 그 프로이센 땅들을 얻게 되면서 이제는 그 요 땅보다는 브랜덴부르크 땅보다는 요 땅이 뭐죠? 더 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이센 왕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칭을 얻게 되고 자,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양사 개론을 보면서 더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콜베논주의 아시죠? 콜베논주의가 정주의 중상주의 정책을 냈고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했다. 콜베는 재상이 아니라 재무장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로이센을 보죠. 프로이센. 자, 호헨은 절대주의는 브랜덴부르크 선제후가 호헨츠로가인데 이들이 독일 기사단에 개척한 호헨은 이제 상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왕도 있어. 대개 보면 공통이 프리드니, 비에른. 헷갈려. 자,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일단 프리드니 비에른 대선주의 연방신분을 연방신분제를 이제 억압하고 상비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융커 계급들을 장교로 이제 많이 등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프로이드 1세 때 위테트 조약을 통해서 포이슨 왕을 이제 뭐냐면 칭호를 획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 2세가 유명한데 그 전에 그 프로이드 2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프로이드 비에름 1세야. 이게 군인왕이라고요. 이 사람이 밀떡이에요, 밀떡. 그래서 전쟁을 되게 좋아했어. 근데 한 번도 전쟁을 안 했는데, 전쟁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유럽의 강대국 발전 토대를 마련했고, 국가기구에 대한 왕의 통제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관료제 조직을 합리화시키고, 상비군 훈련시켰다. 그래서 이때부터 훈련제도를 이제 개선해가지고, 이제 용병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포이센 특징이 뭐냐면, 그 장교 집단은 융커 계급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 사졸들은 프로이센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용병으로 구성돼 있어. 그래갖고 이들을 조직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했는데, 그 프로이든 비에름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프로이든 2세죠. 이 프로이든 비에름 1세는 좀 유능했지만, 그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뭐냐면, 가정폭력 요즘에, 그게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그 프로이든 비에름 1세하고 이제 그 부인 사이에 자식이 아들 3명 낳거든요. 근데 앞에 2명을 죽였어요. 한 명은 첫째 아들은 어린이한테 왕관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뭐냐면 그 왕관을 이렇게 머릿속에 막 그 집어넣다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그 얘를 뭐 처음부터 군사훈련 시켜야 된다고 1살짜리 얘를 저 대포 쏘는 데 있죠? 그 옆에다 구경을 시켜놨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죽었어. 그럼 마지막에 프리드는 이제 2세인데 이 애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문학과 예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설로는 이제 동성연애라는 소문도 있어요. 이 사람이 프로도 잘 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비에르니스가 프로드 이세스를 안 좋아했어.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남자다움을 강요하게 해서 키우게 해서 이 몽둥이를 두들겨 팼대요. 진짜 팼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 2세가 못 찾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자기 그 동성 연인가? 근데 잡혔죠. 그래서 이제 그 동성 연인은 처형당했고 그 프로이드 2세는 이제 뭐냐면 사형까지 받았어. 자기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그 엄마하고 누나가 와갖고 막 살려달라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사형을 이제 잠시 미루고 면제하고 이제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팍 숙이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상과 달리 문학과 예술을 뭐냐면 좋아했는데 불구하고 뭐냐면 주변에 전북정제 많이 하죠. 오스터 왕위 계승 정제, 7년 전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만료만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근데 프로이드 2세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학과 예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전쟁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히틀러도 예술과 미술을 상당히 좋아했죠. 미술과 음악을. 자, 그래서 프로이드 2세가 즉위하자마자 전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두 전쟁이 있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이죠. 자, 요때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합스부르크가 이제 칼 6세라는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의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상속을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상속을 하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문제는 게르만법에 의하면 이 게르만법이 살리카법이 있어. 살리카법. 거기에 예전에 한번 100년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게르만법에 의하면 여자가 황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 없고 모계 쪽의 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카일 6세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딸한테 이제 상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뭐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국사 조칙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마리아 테레지의 황제 계승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때 이제 황제 카일 6세가 이제 그 마리아 테레지가 황제가 되는 것은 좀 약간 명분도 없고 그 법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영국부터 해서 수많은 공국들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거지. 그리고 합의를 본 거야. 만약에 그 마리아 테레지가 왕이 될 경우에는 넌 멀대 주겠다, 멀대 주겠다, 멀대 주겠다 다 약속을 했고 포엘센도 그 한자 받았어. 근데 이제 얘가 죽으니까 이런 약속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포엘센이 무시하고 그 당시에 여기 브랜드부르크가 있으면 남쪽에 슐레지아라는 땅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포인세 인구가 300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슐레지아는 150만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철강산 지역으로 되게 유명해요. 철 많고 석탄 많고 그리고 상공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명분을 내었던 게 뭐냐면 예전 선조들이 뭐 신성노마 황제들한테 그걸 받았다. 그것도 이제 뭐 유언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다.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마리아 테레지를 이제 황제가 계승되니까 슬레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어요. 이때 이제 프랑스, 에스파냐, 바이에른 같은 거는 프리스프를 가담했고 영국은 오스트리아를 가담했죠. 주요권 영권 군사적 지원은 안 한다고 했죠. 뭘로? 말과 재정적 지원만 해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오스트리아가 이들을 다 상대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레스덴 조약으로 프로이센의 순례지원 점령을 인정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전쟁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제1차 순례지원 전쟁과 제2차 순례지원 전쟁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골치 아프니까 넘어가고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 식민 전쟁이 있었죠. 이게 뭐냐 세 번째 전쟁이었던 조지아 왕 전쟁이야. 왜 조지아 왕 전쟁이냐? 그때 통치자가 조지 3세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에이스 라사페 조약을 통해 형상 유지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전에 넘어가는 그 중간 사이에 외교혁명이 났죠. 자, 외교혁명은 기존의 전통적 외교 관계가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 그다음 프로이센 판을 들었던 프랑스와 러시아가 누구 표로 넘어갔냐면 오스트리아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 같은 게 누구 통치했냐면 누이 15세가 통치했던 시기고, 예. 그래갖고 이제 누이 15세가 통치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뽕파르트 부인인가? 하여튼 그 누이 15세에 후첩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예. 자, 하여튼, 그 예쁨을 떠나서, 그때 이제 그 누이 15세가 이제 그 참여했고, 러시아가 이제 그 뭐냐면 오스트리아 넘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포트로 대제가, 예. 그 누구였냐면, 이 여왕이 이제 포트로 그 에카트리아 여제가 아니라 에카트리아 여왕이 아니라 에카트리아 여제가 있어. 그 전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프로이센으로 이제 동맹국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영국은 하노버 왕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노버 왕실 프로이센이 지원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종전에 동맹 관계가 확 바뀌었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외교혁명이라고 해요. 외교혁명. 그래서 7년 전쟁이 이게 반영됐고, 곧바로 7년 전쟁이 이제 시작됐죠. 자, 7년 전쟁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이게 기출문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자, 프로이센군이 이제 하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제 싸우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들부터 큰 승리를 했어요. 근데 3대1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실 붙이겠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쿠네누스 드루프 참패로 베를린까지 점령 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있는데 영국이 이제 그 프로이센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영국은 뭐죠? 항상 말하고 재정적 지원만 해요. 군사적 파견 안 해. 그러니까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베를린 위기에 있을 때 때마침 그때 엘리자베타라는 그러니까 그 에카타리나 여제가 죽고 그 당시 이제 누가 이제 즉위를 하냐면 포르투 3세가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그 포르투 3세는 이 사람이 좀 약간 특이한데 이 사람은 그 러시아 황제지만 독일 출생이에요. 그 외가가 독일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러시아보다는 독일어를 잘해. 그리고 예전부터 누굴 존경하고 있었냐면 프로이센 2세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러시아인이 아니라 독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정신이 좀 약간 IQ가 좀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군대를 철수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이센 입장으로는 상당히 이제 기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군이 철수하니까 그 당시 이제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이 격파하고 뭘 맺게 되냐면 후베르투스 그룹을 맺게 돼요. 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때 포르투 3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하도 멍청한 짓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에카테리아 여왕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거되죠. 그래서 에카테리아 여왕 이전에는 에카테리아 여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포르투 3세, 그다음에 에카테리아 여왕. 근데 이 에카테리아 여왕은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그 독일의 조그만 공국 출신의 그 여자예요. 근데 포르투갈 3세하고 보니까 영 아니거든, 포르투갈 3세가. 그래서 이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이제 장악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7년 전쟁 이렇게 이제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오스트리아 정치를 보죠.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가 이제 신성노마와 그 다음에 왕가, 그 오스트리아 본국, 그 여러 이제 공국들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 그 사진, 그 그림을 보니까 절세 미인이더라고요, 아직.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나이가 근데 40대 넘어가 보니까 너무 뚱뚱해졌어. 예. 자, 하여튼, 그 마리아 여왕, 테레지아 여왕은 그 당시 이제 그 슐레지아를 프랑스에 상실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 통일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고, 특히 오스트리아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 민족이 통치한 다민족 국가예요. 특히 제일 이제 대항했던 민족이 헝가리죠. 헝가리. 헝가리가 이제 상당히 반란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왕이 됐을 때 헝가리 수장들 불러놓고 나는 왕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모다, 어머니다 하면서 포용을 하고 적극적 지지로 돌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다음 요제프 2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몽군주로 이제로서 내전 개혁을 해서 농노제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죠? 오스트리아 한계가 있었죠. 일단 영토가 분산돼 있어. 오스트리아 본국 외에도 영토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이탈리아도 있고 남이탈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왜냐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영토를 이렇게 이제 획득했기 때문에 분산돼 있어. 자, 거기다가 독일 민족보다 다민족이 많아. 헝가리, 마자르족, 그래갖고 체코, 뭐 유고슬라비아는 슬라브족, 그 등등. 그러다 보니까 국가 통합이 어려웠고요. 특히 19세기 때 민족주의 확산을 하니까 되게 경계를 냈죠. 그래서 B&A 때 메테리가 나서가지고 민족주의 자유를 차단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민족주의가 한번 돌면 오스트리아 제국이 어떻게 돼요? 해체돼 나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대두를 보죠. 자, 러시아는 그 당시 모스크바 대공국이 있다가 그 2반 3세, 2반 4세가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이들 왕조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왕조가 노마노프 왕조예요. 자, 그래서 노마노프 왕조 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포트로 대제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릴 때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봉 누이가 그 실비아, 소피아가 이제 통치했는데, 그래서 이제 했다가 그 과정에서 이들 제거하고 다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제 때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으로서 성격이 강한 후진 지역이고, 왜 한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몽골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유럽 세계에 정적이 없었고 스웨덴과 폴란드가 유럽 진출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이 포트로 대제 때는 항상 부동항을 얻으려고 했어. 부동항.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어딜 공격했어? 터키, 오늘날 투르크와 공격했죠. 근데 투르크가 너무 힘이 세.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어디를 돌죠? 그다음 유럽을 돌면서 폴란드 왕한테 차라리 그 투르크를 치느니 어디를 쳐라? 스웨덴을 쳐라. 그래서 스웨덴하고 싸우죠. 그래서 스웨덴을 쳐서 북방정전을 해가지고 발트 연안 지역을 얻게 돼요. 그리고 거기 얻은 지역에다가 뭘 세우죠? 그 당시 그 도시였던 페트로부르크를 뭐냐면 신흥도시를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유럽 사회의 경화를 내서 여러 가지 이제 서구 정책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러시아 근대화 정책을 착수했죠. 그래서 서유파를 깨있고 생활과 풍습을 서유파, 유럽식 교육부 제도, 서유럽의 기술자 초빙가 유학을 보냈고 중상주의 정책을 내서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북방정전을 통해 스웨덴과 승리를 해서 성 페트로그란드를 이제 수도 천도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카테리 2세를 보죠. 자, 요 에카테리 2세 때, 그 전에 이제 뭐냐면, 에카테리 여제, 포트 3세가 있었고, 그 전에 에카테리 여자가 있었고요. 네, 있었는데, 에카테리 2세는, 러시아인이 아니랬죠. 이 독일인이야. 독일의 조그만 공주, 이제, 영영, 그, 공주였는데, 조그만 소국의 공주였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국교지를 하사해서 세력 기반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법률 정비 법전환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각 도시와 농촌에 학교를 설립하고요. 그때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뭐냐면 푸카초프의 대반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농노들의 자유와 토지를 약속하면서 그 당시 동남 러시아 쪽으로 이제 뭐냐면 반란이 확산이 되고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이제 진압을 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방행정이 붕괴되고 그 붕괴된 행정구역을 다시 그 50개 행정구역 다시 구분해서 행정제도를 정비했다. 그 이 사람은 예술가, 문필가를 후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취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프랑스, 그 당시 예술가나 그 다음 문필가들 초빙해갖고 사상가들, 개몽사상을 초빙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취미였어요. 거기다 또 예술품이나 뭐냐면 그 골동품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막 사들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상당히 진보인데 하는 거는 뭐냐면 탄압이죠. 그래서 이른 사상이 유포되는 것도 싫어했어. 특히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는 이걸 이제 되게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부동소적 유포를 허용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은 또 프랑스풍의 문화를 또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농노제 학대 강화, 지배층의 귀족과 농민 간의 문화적 경제 괴리가 되게 심했다. 지배층들은 프랑스의 프랑스어를 얘기하는데 농민들은 뭐죠? 러시아어를 얘기해요. 문화적으로 너무 격차가 있었고, 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남하 정책을 냈고 유럽 방면에 진출했고요. 또 동진 정책을 냈어요. 모피를 찾으려고 시베리아 유까지 이제 가면서 시베리아 지역이 개척이 됐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뭐냐면 그 왕조 절대 왕권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관련된 내용을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보죠. 326페이지요. 자,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 거친 유럽 사회를 절대 완정 또는 절대주의 시대라고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시기에 유럽 사회가 봉건 사회 탈피하여 근대적 발전의 단계를 접어든 시기로서 유럽 근대 사회 초기 단계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면에서 근대적 발전이 두드러지긴 하나 다른 한편은 아직도 봉건의 요소나 세력이 남아있는 시기로서 그다음 봉건적 잔재는 절대 왕권의 전제 정치와 더불어 18세기 후반부터 해서 19세기 초에 거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소되었으며 19세기 때 근대적 시민사회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자, 절대 왕조의 성립에 크게 유지됐었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관료제와 상비군이에요. 그래서 통치와 행정에 있어 정적 국왕이 유지했고 국왕의 의사에 충실하게 이행할 때 관료 집단의 발생과 이용은 왕권 강화에 중요한 척가름이 되었다. 자, 필요할 때는 언제나 동원될 수 있는 상비군의 부여는 국왕으로 하여금 봉건적 구속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때 상비군이라는 것은 용병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 상비군들은 되게 이제 어디에서 진집을 했냐면 예전에는 용병들 사용했죠. 물론 지금 그때 당시에도 용병이 있긴 있었어요. 저 스위스 용병들 많이 사용했는데 용병들은 있긴 있었지만 상당수가 상비군들인데 상비군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군이에요. 근데 용병은 돈을 받지만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상비군들은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거고 이 용병들은 비정규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상비군들은 좀 프랑스인들을 이제 뭐냐면 소집을 해갖고 했어요. 프랑스의 농민들을 이제 해가지고 뭐냐면 그 돈을 고용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직업군이나 시킨 게 프랑스 상비제도죠. 자, 하여튼 갈리는 그 대부분 귀족이 아닌 미천한 출신자, 즉 중상층의 시민계급 출신이었으며 공토관이나 뭘 받았던 거요? 녹봉을 지급받았죠. 그리고 관료 집단의 발생과 그 팽창은 자연국가의 재정 지출에 증대시키게 되었지만 관료기구 호용적인 경우 이를 상쇄하고 남았다. 그래서 재정 진출이 있었지만 일단은 관료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세금 징수도 되고 예산 낭비도 방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절대 왕정기의 성격이 용병이었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용병이라고 하는 단위와 상비군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용병은 있었긴 했지만 용병은 아까 말처럼 단기적으로 계약직이고 이 상비군은 계약직이 아니라 직업 군인제예요. 이게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용병은 주 스위스 용병들이 있긴 있었지만 스위스 용병보다는 이제 요때 상비군들은 뭐냐면 저 사회주의 하층 출신이에요. 보통 농민들로 구성이 됐어요. 농민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뭐냐면 일부 유랑민들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상비군을 통해서 돈을 주고 고용한 거죠. 그러면서 용병의 피해를 많이 주셨다. 예전에 30년 전쟁에서 보셨듯이 용병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은 약탈을 해요. 약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쓸데없이 죽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계약을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 전문적인 군인이지만 문제는 이 용병들이 막상 이제 싸움을 할 때 안정적으로 싸움을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진 않아. 위기 시에는 어떻게 되죠? 그냥 도망쳐요. 예, 그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상비군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하면 일단은 뭐죠? 국가를 위해서, 망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죠. 목숨도 내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볼 때는 왕권 신수설을 내세웠죠. 이 왕권 신수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왕제의 성격을 볼게요. 절대왕정은 근대국가의 원본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진정한 근대적인 국민국가 아니었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종속적인 민중의 동질화를 기본 요소 하나 삼아있으며 진정한 국민이 형성되지 않았고 절대주의는 민족주의 역사적 선행 조건이 민족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대에서 이제 이걸 뭘 설명하냐? 국민이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식이 좀 있었어. 내가 프랑스인, 영국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걸 민족주의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프랑스인을 내세워서 프랑스라는 민족을 내세워서 정치 통합 이데올을 내세우는 그 민족주의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러므로 절대왕정하에서는 왕조적 이해관계, 국민적 이해관계가 뭐죠? 분화되었었다. 미분화 상태였다. 일치된 게 아니죠. 오히려 왕조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형편이었다. 당시 관료나 군대도 본질에 있어서 국가나 국민에 의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절대 군주형 관료형 군대였고 그런 의미에서 절대 왕조를 왕조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국가는 꼭 짐이다 라는 표현은 절대 왕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절대 왕정 성격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론이 엥겔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엥겔스가 쓴 가족과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 뭘 제시했냐면 절대 왕권으로서 유지되는 계급 균형설 제시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유럽은 17, 18세기 때 절대 왕정이 바로 이에 해당하며 귀족과 부르주아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 이러한 엥겔스의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자뿐만 아니라 비마르크스 역사학자도 널리 수용했다. 이걸 무슨 균형설이라고 하죠? 계급 균형설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런 해석들은 뭐냐면 다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이걸 거부하는 입장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죠. 서양사 강의에 보면 부유주의 요소를 더 강화시킨 거. 또 하나는 봉건적인 어떤 요소를 강화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봉건주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것을 했어요. 일부 마르크스죠. 그래서 그들은 위에서 절대 왕정은 제평성의 봉건적 지배장치며 봉건 국가의 최종 단계다. 자, 근데 이런 해석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맞지 않아. 어디에 해당할까요? 융코르 바통한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해당하죠. 그래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동유럽 절대왕정에 잘 어울린다. 그렇다고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근대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봉건적 성격이 서유럽의 절대왕정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 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처럼 그 자체 부유자세력이 형성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국민의 의식이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유럽의 절대 왕조의 근대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며 봉건적 성격이 서유럽의 절대 왕조에 비해서 훨씬 강했던 것이다. 이 점에 가서 다시 후설하겠지만 절대 왕조 동과 서유럽을 통틀어 근대 국가의 초기 단계며 서유럽의 경우에 부유주의를 중심한 근대적 세력과 낡은 봉건 세력 간의 어떤 균형의 절대 왕권이 분립됐다. 자, 상기한 절대 왕조의 성격에 관한 두 해석은
주로 계급구조 시각에서 해석인데 절대왕조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건 절대왕조의 그 성립 과정에서 중세적인 것을 철저히 분쇄한 것이 아니라 봉건적인 것과 중세적 요소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중세 후반기에 출현된 거의 모든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따라서 저마다 독자적인 권리와 이권을 가진 집단이나 단체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잔존하고 있었다. 여러 신분, 지방, 자치도시, 상업길드, 대학, 학회, 수도회, 교단들, 종교단체, 특권회사, 관료집단이 그것들이며 사실 절대왕조 국가는 이러한 특권적 집단과 단체들의 집단체였다. 그러면 이러한 집단이나 단체들은 부모적 이기적인 관리 추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서로 대립되고 갈등의 빚을 위험이 컸으므로 국가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저해된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이를 통제하고 통일된 국가를 융합시킬 필요가 있었고 절대왕정을 완전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 가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므로 시민혁명은 절대왕조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봉건적 잔재를 제거했을 뿐 아니라 중세일의 독립적으로 자치적인 집단과 단체 특권을 붕괴하지 않으면 됐다. 그래서 절대왕권에 남아있었던 중세적 잔재를 청산하려고 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절대왕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중상주의죠. 중상주의. 경제정책으로. 자, 중상주의를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이것도 이제 심화 강의 교재에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중상주의 사상, 이게 절대왕권의 경제 사상은 중상주의인데, 중상주의는 중금주의, 무역차익설, 산업보호주의, 이렇게 이제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무역차익설과 산업보호주의는 이제, 동일하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상주의는 상업활동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누가 통제하는 거죠? 국가가 경제와 산업을 통제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중상주의는 이제 절대 왕정의 어떤 경제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상업자본주의가 발달됐다. 그래서 정치권과 연결됐죠. 정경유착. 그래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죠? 독점권. 그래서 이걸 반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내세웠던 그 자본주의가 무슨 자본주의예요? 산업자본주의죠. 산업자본가들이죠. 자, 그다음 부보단 권력을 더 중요시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배경은 관료자 상비군 유지하려면 전쟁이 돈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왕조 전쟁을 하려면 수많은 또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를 통제를 하고 특정 상인 집단을 또 돈을 받고 그들의 독점권을 줌으로써 정치자금,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중금주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을 재부의 인식을 추적하고 인식해서 금을 추적하는 그런데 축적이죠.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자연산 금이 그 당시에는 산출 지역이나 양이 한정돼 있어요. 지금보다 더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금을 추적하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이제 금을 채굴량이 적기 때문에 잘 안 됐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무역 차익주의를 내세요. 그래서 무역 차익주의를 이제 그 콜베르주의라고 하는데 이 산업보호주의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입을 억제하고 보호관세를 떼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출품을 늘리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 상공업 보호 육성을 내서 수출을 늘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값싸게 물건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수출 많이 하려면 식민지가 필요해. 그래서 그 당시 식민지는 값싼 원료를 조달하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를 하는 그 역할을 했다. 거기에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는 거기다 잉여 자본의 투자지로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무역차익주의는 산업주의와 연결되는데 이걸 중공주의라고 또 해요. 중공주의.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줄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국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수입 억제에서는 그 수입 대체 사업 같은 것도 육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가 간섭 통제하고 독점권 부여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산업 보호주를 내세워서 무역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재무장관이었던 루이 14세 때 콜베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해서 나타난 것이 그 당시에 자유방임주의야. 그래서 중상주의를 반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치안 유지와 국방에 한정돼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걸 무슨 국가론이라죠? 야경 국가론이라고 하고요. 이 자유방임주의를 잘 대변하는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국부론. 예전에 시험은 나왔죠? 모든 걸 다 어디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켜라. 당연히 이거는 누구 자본가의 지지를 받겠어요? 그 당시 이제 성장하고 있었던 산업자본가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 상업자본가들은 얘네들은 정경 유착을 통해서 성장했고 이들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진입하는데 얘네들이 너무 높거든. 넘사벽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산업자본가들은 시장의 자유를 이제 내세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의인은 국가 상공이 발달하고 미약하고 신유계층 성장이 불안한 상태에선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문제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게 또 살펴볼게 이제 같이 살펴볼게 이제 자유방임주의와 연결돼서 이제 보죠. 중농주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중농주의는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켄네, 트루고, 네무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켄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 켄네가 이제 경제포라는 그 책도 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자유방임주의를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방임주의 영국의 아담 스미스 자유방임에 영향을 줘요. 왜냐면 아담 스미스가 젊었을 때 프랑스에 여행을 가면서 그 많은 이제 그 중농주의 학자들 만났거든요. 그 중농주의 학자들과 여러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자유방위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중상주의 반대했죠. 그래서 상권의 구제의 철폐 및 자유방임 정책을 채택했다. 채택을 주장하고 중상주의 지지였고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사상을 보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제시했죠. 그래서 산업자본가의 지지를 받았고 이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중농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자 국부의 원천을 문민의 노동으로 봤어요. 노동. 이거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중상주의는 국부의 원천을 뭘로 봤죠? 금으로 봤죠. 중농주의는 국부의 원천을 그 토지로 본 거예요. 토지. 네, 토지 아니면 농업 생산물. 그 다음에 국본에 또 강조한 분업을 강조하죠. 예, 대량 생산 방식을 강조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를 이제 제창을 해서 각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여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부가 중진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산업 보호 및 관세 철폐 이런 것들을 내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약자 보호보다는 개인의 자유경제를 촉구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약자 보호보다는 개인의 자유경제를 촉구했다는 것은 후대 학자의 해석이에요. 저는요. 이거는 국부론의 내용이지만 국부론에서는 자유경쟁도 강조했지만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같이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후대에서는 뭐만 부각된 거야? 요것만 부각된 거야. 요것만. 그래서 아담 스미스 입장 볼 때는 좀 약간 좀 나름대로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막 돈만 밝힌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야경 국가론을 제시해서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외적 방어, 사회질서 유지, 공공기관 유지 등 수동적으로 규정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야경 국가를 제시하더라도 이건 시장에만 적용되는 거지 실제로 국가의 역할은 더 증대가 돼요. 네. 자, 그 다음 고정경제의 충성을 만했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학의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자유무역을 주장했고 19세기 영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그 계승자가 누구냐면 멘델슨, 리카도 이런 사람들이 계승이 됐어요. 멘델슨, 리카도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중상주의 이제 넘어가죠. 자, 개론에 보면 절대 왕정은 관료와 상비군 유지하고 국가 통치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재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중상주의를
일련한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12세기 이후에 유럽 경제는 자연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중세 말부터 근대 초에 이르기까지 화폐의 중요성이 크게 커졌다. 당시 화폐는 금, 은 등이 주가 됐는데 이걸 무슨 화폐라고 하죠? 식량화폐라고 하죠.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중상주의 화폐인 금이 바로 부국의 상징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양의 금을 모으고 보유하려고 했는데 이걸 무슨 주의라고 했냐면 중금주의라고 하죠. 자, 그러나 금이 산출되는 지역은 한정돼 있고 에스파니아와 같이 신대륙에서 많은 금이 들어올 걸 제외하고는 직접 금을 획득할 수 없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적게 사들이고 그 대신에 외국에서 많은 물건을 팔면, 그러니까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면 그만큼 뭐죠? 많은 차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무역 차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보호관세를 설치하고 수익을 억제하고 수출 장려를 하는 거다. 자,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무역 차익 원칙은 결국 국내 공업의 발달 여부에 따라 위조해야겠다. 왜냐, 국내 공업이 발달하면 수입은 점점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입 대처 상품의 국내 생산은 물론이요. 특히 순출고가 육성을 보호하는 게 관건이 되었다. 그러면 중상주의는 상업과 무역이 아니라 나가 국내 공업의 보호와 육성을 역점을 두는 것이다. 그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여기는 해외신민지라. 이때 해외신민지의 역할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의 시장의 역할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다음에 그 값싼 원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리산을 발견 후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 각국은 신민지 획득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일단 신민지 획득하면 본국의 공업이나 상인들이 유리하게 신민지 여러 제약을 가하고 통제했다. 그래서 신민지 정책은 또 중상주의 정책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다른 그 나라의 상인들이나 이놈들이 못 들어오게 본국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거죠. 무역 독점권을. 자, 이렇듯 중상주의 경제 활동 전반에 거쳐서 국가의 간섭과 통제 그리고 보호 육성을 내용하는 경제 정책이었으며 그 궁극의 목표가 그 국가 통일과 국가 권력의 증대였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중상주의에 담겨진 국가주의는 근대 초에 이제 유럽 각국에서 통일된 국가 건설에 포괄적인 이데올로기 역할도 했다. 중상주의 후에 이제 자유방임주의 입장에서 비난과 공격을 받았으나 국내 상공을 비약하고 시민 계급이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대 초에는 나름대로 역사적 사명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해외 무역과 식민지 획득에서 적극적인 그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후원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사회경제 구조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각자 읽어보세요. 거기 이제 예전에 설명했던 17세기 위기론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쭉 넘어가서 그 뭘 보냐면 다음 장 중세 말의 장원제도 붕괴를 볼게요. 이렇게 유형. 자, 중세 말의 장원제 붕괴를 통해서 유럽 사회 개편과 사회 변동은 16세기 이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엘베강 동쪽의 호위생과 폴란드 등을 포함한 동부 유럽에서는 이곳의 16세기 농산물의 가격이 앙등의 전호의 기회를 포착한 영주들이 농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직접 강대한 직영지 경영에 나섬으로써 농민의 강제 규제에 입각한 뭐죠? 군주해로샤프트. 이걸 무슨 장인데 영주 농장제, 재판 농노제죠. 그 예전에 그 중세시대 그 영주들은 직접 자기가 와갖고 관리 감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관리 감독하기 시작하고, 요게 이제 영주 그 재판제, 그러니까 영주 농장제가 이제 형성됐던 게 뭐냐면, 예전에 고존자본제는 지대 수입 목적이었죠. 근데 이때는 지대 수입보다는 농산물을 갖다 팔아가지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농노제 재판은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그리고 국제시장을 목표로 한 곡물, 생산으로 영주층을 토착상에서 배제하고 수소 상업을 종사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영주는 상인 역할도 같이 했다 보시면 돼요. 예, 자기가 쌀을 생산하고 밀을 생산해서 이걸 이제 갖다 파는 거야. 그래갖고 영국이 산업혁명할 때 값싼 밀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그 밀이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면 이 독일을 비롯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요. 예. 자, 하여튼 이 계층은 이제 무슨 거냐면
융커라고 하죠. 융커. 자, 이하 대부분 영국 같은 두 번째 유형인데, 영국은 자원 해체와 농로 해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중상적인 자연 농민들이 등장했다. 이유는 뭐라고 하죠? 요먼이라고 했죠. 요먼. 그래서 농민계층 분화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상계급제가 형성됐다고 했죠. 위에는 젠틀리, 지주계층이고 그들을 착용하는 요먼, 아무것도 없는 농업 노동자. 그래서 특히 이제 15세기 말에 16세기 중엽까지 17세기 전반에 걸쳐서 인클로즈 운동이 나요. 그래서 인클로즈 운동은 1차 인클로즈 운동과 2차 인클로즈 운동인데 1차 인클로즈 운동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인클로즈 운동은 대부분 경우 국민적인 산업으로 크게 발달하여 모직물 공업의 원료가 되어 양모 수요의 급증에 따라 목양업이 농장이 만들어지고 농민들이 추방을 토지를 집중했다. 예전에는 이제 밀을 생산했고 아니면 공유지에 그 지주들이 이렇게 울타리 쳐요. 울타리. 울타리 친다고 해서 인클로즈 운동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뭘 하냐? 양모 사업을 해. 양모 사업.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은 뭐가 발달됐냐면 오직물이 발달됐죠. 오직물의 원료가 양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토피아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요번부터 이제 상성된 분홍과 젠틀리로 부르는 지주들이 그 중심에 있었으며 그들은 자유로운 농동에 입각해서 농경과 목축을 경유한 자본주의 농업 기술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자본가적 차진농 있죠. 그러니까 경영분홍, 이 경영분홍은 이 당시 상황적 배경을 모델로 해서 연구의 모델로 해갖고 제시한 거야. 어디까지 주로 요몬을 얘기하죠. 요몬을. 자, 동력과 영국의 중간에 있는 프랑스인데 이게 세 번째 유형이죠. 프랑스는 농노 해방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농민 자유 신분이 됐고 동료처럼 농노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도 없었고 그러나 주의할 것은 프랑스는 봉건제 자체는 없어졌어. 농노도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냐면 봉건제 유산은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 근대에 접어들면서 봉건적 공남이 생산물 지대로 고정됐어. 이게 이제 영국과 다른 건데 영국은 완전히 해체됐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 프랑스는 자원도 해체되고 농로도 해체되고 봉건제 자체가 이제 제대로 없어진 데 반해서 봉건적 공납 같은 이런 그 잔재들이 뭘로 남았어? 생산물 지대로 고정화된 거야. 요때 이제 봉건적 공납이라는 건 뭐냐? 예전에 지대 외에도 무슨 납부가 있었다고 했죠? 헌물 납부가 있었다고 했죠? 이 헌물 납부가 일종의 뭐냐면 생산물 지대로 남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농민들이 자영농이든 뭐 자기가 소작농이든 예전에 그 자기 주인들 후손들에게 뭘 준다? 일정의 돈을 주는 거야. 이 생산물 지대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많이 많아가고 나중에는 프랑스 혁명 때 폐지가 되죠. 그래서 영주권 해체도 불안됐다. 그리고 영국은 목축을 위한 인클로즈 운동 거의 없어 공동체 성격도 대부분 그대로 잔존한 농민계층 분야가 진행됐고 자본가적 기업가도 추존도 느려지고 숫자가 많지 않았다. 특징이 뭐냐면 또 영국 같은 양극화가 심해요. 영국은 양극화가 심해. 계층적 양극화가. 그래서 토지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이 없고 근데 프랑스는 땅이 평준화돼 있어. 토지 소유나 그 다음에 경영권이 평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중소농민층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과정에서 젠틀이 사회적 힘이 커지게 되고 이들이 이제 그 지방을 장악하죠. 지방 재판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치안도 담당하고 행정도 담당하는데 프랑스는 이게 그 토지 소유가 불균등해, 토지 소유가 평준화되다 보니까 특별한 유력자도 없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다 프랑스는 중앙에 또 관리들 파견하잖아.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중앙 집권을 또 완성하고 이런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고 자 한편 영국에서는 도시 상인들이 농촌으로부터 진출가 젠틀리나 귀족 차단들이 도시로 진출이 활발해져서 이들 젠틀리와 이제 귀족 차단들은 자기가 토지를 상속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로 되냐면 도시에 가서 이제 산업 자본가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에 종사를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젠트리 계층의 동질성이 강해요. 뭐 농촌이든 그 다음에 도시든 간에 그래서 부르주아든 젠트리든 그 다 젠트리에서 갈려져 나왔기 때문에 일가친척이기 때문에 적대적 계급 의식이 없어.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프랑스는 시민계층의 상층이 토지와 간지와 획득을 귀족이 되기 원했고 귀족에게 또 상업을 종사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봉건적 신분제도가 존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와 그 다음에 또 귀족 간 대립 갈등이 있어. 계급 갈등이 되게 많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제 절대왕정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연관성을 가지면서 각종 자본가들에게 독점권을 줬다. 그래서 이 대상인 자본가들이 독점상인 정기적 상인 자본이라고 한다. 이때 정기적 자본이라고 한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식사학 경제학자는 그때 평균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대개 상업자본들 절대왕정의 상업자본들은 무슨 거가 연결되는 선대제. 그 다음에 산업자본은 매뉴팩처 연결되는데 자 그래서 선대제는 상업자본이고 산업자본은 매뉴팩처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상업자본에서도 매뉴팩처가 있고 산업자본에도 선대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자본 뭐냐면 전환되는 경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도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꼭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길드의 제약을 받지 않는 농촌을 진출하게 되는데 수공업자들이 그래갖고 이 직인들 중심의 수공업자들이 진출하면서 무슨 수공업이 발달되죠? 농촌공업이 발달되고 이때 이제 상인 자본가들이 선대제가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매니페처는 그 당시 이제 매니페처 잘못 쓴 것 같네. 예. 맥자로 쓰는데. 자, 매니페처는 19세기 때 전체 생산의 극소수의 부분에 불과했고 근대 쪽 상인 자본가는 상업과 외국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업, 부동업, 그다음 선박 제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각종 제조업과 중소일에 국제무역 주종상품 모집물 공급 등 유한 사업이나 기업의 다양한 방식으로 손을 댔다. 그러니까 아까 쯤에 것처럼 상업자본이라 해서 뭐 유통만 했던 게 아니라 아까 상업자본이 산업자본화 되는 것도 많았고 그 당시 또 매니페처는 그 당시 산업자본가뿐만 아니라 산업자본가들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면서도 이용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선대제가 압도적이었고 매니페처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정통적인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도식은 맞지가 않는다고 이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 내용들. 근데 읽어보세요.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이건요 관점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절대왕정에 이제 관련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